안녕하십니까. 윤준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에 아세안 의장국을 맡는 인도네시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2023년 아세안 의장국 인도네시아의 역할이라든지 또 그에 거는 제 나름대로의 좀 기대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인도네시아는 2023년에 아세안 의장국이 됩니다. 아세안은 그 ABCD 순으로 의장국을 번갈아가 받는 관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2023년도에 아세안 의장국을 맡게 되는데 그 주제로서 아세안의 중요성, 아세안 matters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장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 주제로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중점 과제로는 비동맹 운동 2.0, 또 인도 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 이걸 우리는 AOIP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의 이행 강화, 그다음에 아세안 중심성 지속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세안을 시험에 들게 한 그 미얀마 사태의 끝은 현재도 보이지 않는 상태이죠. 여기에서 차기 아세안 특사를 임명해야 되는 아세안도 책임이 막중해진 상태입니다. 2021년 2월 1일 발생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이후에 임명되었던 2명의 아세안 의장 특사의 성과는 그야말로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5개 합의 사항 가운데 포함된 저희 아세안 의장 특사 임명의 경우에는 임기가 1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이 점이 저는 미얀마 사태의 유의미한 진전을 방해하는 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간의 그 특사를 역임했었던 브루나이의 유소프 외교장관, 그 다음에 캄보디아의 소콘 외교장관 모두 사태 해결에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그 조코이 대통령에게는 특사 최종 후보자를 보고하기 전까지 인도네시아 외교부는요, 아세안 의장 특사의 5개 합의사항 이행 기여도를 현재 면밀히 검토할 거라고 했습니다. 현재 특사인 소콘 캄보디아 외교장관의 특사활동 결과 보고서를 보면요, 미얀마 군부뿐 아니고 소수민족 무장단체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폭력 사태를 유발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 아세안이 미얀마 군부에 너무 과중한 5개 합의사항 이행 부담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캄보디아가 인도네시아의 의장직을 이용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미얀마 군부 리더십을 옹호를 한 첫 공식 언급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인도네시아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으로 미얀마 군부는 더 큰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그렇지만 아세안의 대미얀마 군부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도 이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는요, 최근에 러시아의 지원으로 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와 러시아 정부는요, 지난 11월 중순 양곤의 핵기술 개발 허브 설립을 위한 핵협력 협정 로드맵을 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양곤과 모스크바 간의 직항 항로 개설에도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한편 아세안이 매년 새로운 아세안 미얀마 특사를 임명하는 현 제도를 고수하는 한에 있어서는 인도네시아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이 가져올 솔직히 실질적인 변화는 사실상 없을 거라는 그런 회의적인 의견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미얀마 사태를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그런 특사 임명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 11월 13일 날 제41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조코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로부터 아세안 의장직을 인도네시아에 넘겨준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행위로서의 나무 의사봉을 전해받았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공식적으로 인도네시아가 내년도에 아세안 의장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인도네시아는 성공적인 이러한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위해서 당초에 올해
G20 의장국을 수임하기로 했었던 인도와 협의를 해서요. 1년 먼저인 올해에 G20 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죠. 인도네시아가. 자, 조코이 대통령은 아세안이 인류애와 민주주의 가치를 증진해서 아세안만의 그 품격을 지켜야 한다면서요. 향후 20년 동안 동남아 지역이 마주할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용적이면서 지속 가능하고 또 빠르게 발전하는 아세안 지역 경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조코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은요, 2023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통해서 세계 질서 재편에 있어서 인도네시아의 영향력을 키우면서 여타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서 특별히 이 금융 투자 분야에서 전략적인 입지를 좀 세우고자 추구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치닫고 있는 미얀마 사태의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도 가속할 것으로 보이죠. 남중국해 방향의 그 인도네시아의 해역을 나투나해라고 부르거든요. 그 나투나해를 둘러싼 긴장 완화를 통해서 다양한 지정학적 이슈들 속에서 저희 균형을 잡고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도 인도네시아 조코이 정부의 중요한 목표로 보입니다. 대만과 중국 관계 또한 우리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나름대로의 중재자로서의 그러한 역할도 가능해져서 영내 지정학적인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의장직 하에 아세안의 그 인도 태평양 전망은 어디까지 과연 나갈 수 있을까요? 2019년도에 발표된 그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아세안에 이게 바로 인도 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 아세안 Outlook on the Indo-Pacific 라고 줄여서 AOIP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AOIP는요,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가 냈었던 아이디어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아세안 의장국 취임으로 해서 인도네시아는 지역을 대표하고 또 이 AOIP의 틀을 운영할 수 있는 적기를 이번에 만난 셈이죠. 인도네시아 외교 정책의 방향을 역사적으로 블록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저는 얘기 드립니다.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이죠. 수카르노 대통령은 1955년도에 그 유명한 만둥회의를 열고 비동맹 운동을 시작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공식적인 비동맹의 경계 내에서도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자유롭고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각 인도네시아의 대통령들은 나름대로의 상당한 유연성을 가지면서 그렇게 활동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수카르노 대통령 시절에는요, 인도네시아의 그 반서방 성향이 강했지만 수하르토, 제2대 대통령인 수하르토 대통령 치하에서는 인도네시아 외교 정책은 극적으로, 미국 쪽으로 전환을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된 기간이 훨씬 깁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조코이 대통령은 지정학적인 중립이라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실용적이고 또한 긴밀한 경제 협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AOIP도요,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외교 정책 전통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포괄성과 중립성을 통해서 외교력을 강화하려는 인도네시아의 그 외교 정책 접근법은요, 지정학적 경쟁 속에서 지역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또 인도 태평양이라는 이 개념을 강대국 경쟁에 함몰되도록 놔두면 안 된다는 판단하에서 인도 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AOIP는요, 또한 아세안이 다리 건설자의 역할을 수행하고요, 지역의 모든 행위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화를 강조함으로써 지역의 거대한 이 전략 경쟁 속에서 아세안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요, 1980년대에 캄보디아와 그 베트남 간의 갈등 속에서 이것을 중재하기 위한 소위 칵테일 외교를 시작을 했었고요. 또 2000년대 초에는요,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그 국경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소위 셔틀 외교를 해서 성공시킨 전례를 가지고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2021년 아세안 국방장관 회의, 이거 ADMM이라고 하는데, 이 아세안 국방장관 회의에서 군사 안보 측면에서
이 AOIP에 대한 토론을 제의하고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지역 방위와 안보 협력에서 아세안의 중심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AOIP가 국방 협력에 대한 지침 역할을 하도록 보완을 하고 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아세안의 중심적이고도 전략적인 역할을 강화하고요. 또 아세안 국가의 군사력이 좀 실무를 맞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파트너들과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자는 제안도 여기 함께 들어가 있어요. AOIP의 군사안보 토론 보고서는 중요한 진전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아세안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 AOIP가 안보 문제에 대한 통일된 지역 대응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가 의장직을 맡는 기간 동안에 논의를 진정시키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제협력 분야에서 인도네시아는 2023년도 인도태평양 인프라 및 연계성 포럼을 개최해서 AOIP에서 구상하는 경제 및 연계성 협력을 이행해 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럼은요, 아세안 회원국들하고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또 우리 한국 등 인도태평양의 지분을 가진 역외 국가들과의 역외 국가들을 연결하는 그러한 포괄적인 포럼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하고 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같은 이런 기존의 이니셔티브를 연결해서 자금이 건설적으로 전달되고 경쟁이 과열되지 않고 감소되게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이 주도하는 이 포괄적인 계획이 아세안 중심성하고 또 인도태평양의 포괄성을 강조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죠. 인도네시아의 의장직 기간 동안에 이 AOIP를 운영하는 것은 조코이 대통령에게 그 중요한 외교 정책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인프라와 연계성 포럼을 넘어서서 AOIP의 구현을 위한 포괄적 전략이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의장국 지위를 활용해서 실행 전략을 추진하는 노력은 확실하게 하리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가 2023년도에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모든 아세안 회원국들과 잘 협력해 가면서 참여하고 제도화하는 틀을 만드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실행해 가길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